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제 소득세 내용 중에서 부동산 임대 소득 내용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해서 양도소득세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벌써 저희 진도 전체 거의 3분의 1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복습 잘 해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어떤 처음부터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구나. 이해가 됐던 용어, 그렇지 않은 용어를 체크해 놨다가 다시 기본 강의 갈 때 또 반복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내가 놓쳤던 게 있었는데 이렇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가보시면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일단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한다면은 다른 소득과 종합해서 과세하는 종합소득 유형에 해당됐었죠. 그래서 종합소득 유형에는 우리가 이자, 그 다음에 배당, 그 다음에 사업, 그 다음에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개인이 여러 가지 이런 유형의 소득이 생기면 합산과세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배사 근연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에는 부동산이나 또는 권리의 대여가 있는데 토지의 대여나 건물의 대여도 있지만 부동산상의 권리라는 것은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대여도 있다. 그 다음에 재단, 얘는 공장 건물과 시설물을 통으로 빌려주고 우리가 세를 가져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채굴권을 빌려주고 우리가 수익을 얻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를 하더라도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임대를 하더라도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자, 별 표시를 하나 해놓으면요, 비과세가 되는 임대소득하고 비과세가 되는 임대소득하고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비과세가 되는 임대소득은 논밭의 임대가 있습니다. 논이나 밭을 빌려주고 우리가 임대 수입이 생기면 과세하지 말자. 그러면 논밭은 농지거든요. 그런 토지 중에서도 우리가 논이나 밭, 그럼 보통 이제 소작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소작료를 우리가 받으면 세금 받지 말자. 가뜩이나 뭐 요새 농사짓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이런 배려를 좀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이제 별표시인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에서는 유일하게 토지 말고 주택 중에서는 주택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즉 1주택자의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주택자. 그러니까 1주택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데요. 자, 우리 교재도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이것이 옛날에는 비과세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과세로 바뀌었고 분리과세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임대료가 뭐 한 1,000만 원 나왔다. 그럼 1,000만 원 나오면 그에 대해서는 우리 분리과세라는 건 이런 거였죠. 원천징수하면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 원천징수하면 세금을 뗀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분리과세 세율이 14%예요. 14%. 자, 그러면 14% 원천징수하면은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392페이지, 역시 392페이지에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가 있고요. 그래서 가로 1번 임대소득의 범위에 밑줄 치시고, 아마 1번에 별표시 하자고 그랬었죠, 제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동그라미 3번에 광어권자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고, 부동산상의 권리, 당구장 표시가 돼 있죠. 중요 표시가. 여기에는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다. 자, 지상권이라는 게 뭘까요? 내 땅 위에다가 공작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 이걸 빌려주고 지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지역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권리를 대여해 줄 수 있다. 단, 공익의 동그라미.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지역권은 기타 소득이다. 그러면 기타라는 것은요, 기타라는 소득의 의미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얻는 소득을 말해요.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런 소득은 사업소득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시 우발적이라서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상권을 대여해주고 지역권 되면 이것도 대여료 수입이니까 사업인데, 이 수익을 공익을 위해서 쓰겠다 이거예요. 공익을.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쓰는 일은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타로 본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로 2번의 별표시, 자,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바로 요 조항입니다. 그래서 토지 중에서는 우리가 논밭의 임대,
자, 그다음에 1주택 임대, 그다음에 2천만 원 이하의 임대 수입은 원래는 비과세였다가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로 바뀌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이어서 그러면 그 밑에 3번에 주택수 계산이 있죠. 자, 주택수 계산. 왜 주택수 계산이 3번에서 의미가 있는 거냐면 방금 여러분들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1주택자의 임대, 그렇죠? 1주택자의 임대는 비과세죠. 그러면 이 얘기는 주택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2주택부터는 신고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수 계산을 따져보자. 자, 그러면 여기 3번에다가도 별표해 놓으시고요. 자, 요걸 제가 정리해 봤는데,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은 자료 보시면서 제 설명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 유형별로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를 보자 이거예요. 봤더니, 일단은 다가구 주택.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 이제 우리 공법에서 주택법 들어가시면 다가구 주택 배우실 텐데요. 다세대 다가구. 그러면 다가구는 원룸 생각하시면 돼요. 원룸. 원룸 다가구. 3층짜리 원룸 다가구. 그러면 여러 가구가 모여 살아요. 하지만 주택법에서는 이거를 주인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 원룸 다가구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월세를 받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법도 그걸 쫓아가서 여러 가구가 살지만 이거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 한 개의 주택으로 보자. 한 개의 주택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구분 등기 표시했을 때는 각각을 하나로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을. 그러면 구분 등기 하면은 각각의 집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고서는 전체를 하나가 있으면 통째로 빌려주고 월세를 받으면 얘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공동 소유가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 소유. 그러면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보자. 그러면 우리가 요 집이 있으면은 요 공동 소유 주택은 갑을병정이 있다. 갑을병정이 있다. 그러면 얘는 5대 3대 2대 1 그렇죠? 5, 3, 2, 1이 돼 있어요. 그러면 5, 3, 2, 1이 돼 있으니까 얘는 5, 2, 2, 1. 그럼 이 중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요 갑이 되겠죠. 이 사람의 소유를 보자.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 명의로도 집 한 채가 있고 부인 명의로 집 한 채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보면은 1주택 임대로 분류가 돼서 비과세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명의 분산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좋아. 본인과 배우자 이름으로 돼 있을지라도 이거는 합산해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주택자가 되는 거니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 그러면 전세권자가 거꾸로 월세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월세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대하거나 전전세를 놨을 때는 우리가 월세를 받은 사람 걸로 봐야 되는 거니까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하자. 이런 말을 써줍니다.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주택수를 계산해보자. 이런 얘기 되겠죠. 해석이. 그러면 그 가로 3번의 주택수 계산이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그렇다면 이제 임대사업소득 계산해보자 이거죠. 네 번째.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임대사업소득 계산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요것도 여러분들 자 여기 있는 자료를 제가 요약을 한 거니까 요거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여러분들 설명 드리시면서 메모할 것만 메모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임대라는 것은 뭐 크게 부동산과 권리에 대여, 재단에 대여, 채권대여가 있는데 뭐 부동산만 해석한다면 토지를 임대할 수도 있고요. 토지를 임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을 우리가 임대할 수도 있고요. 상가 건물을 우리가 임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을 임대할 수도 있어요. 주택을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토지를 임대하거나 상가 건물을 임대하거나 주택을 임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임대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가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를 임대하거나 상가를 임대하거나 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그러면 그 임대 수입이 들어오겠죠. 수입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입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임대차 약정을 맺으면은 월 임대료 약정이 돼 있으니까 임대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러면은 그 보증금에서 나오는 수익, 그 보증금에서 나오는 수익이 바로 간주 임대료 되겠죠. 보증금. 그 보증금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보증금은 임대인 겁니까? 임차인 겁니까? 임차인 거죠. 그럼 임차인권을 활용해서 거기서 이득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간주임대로다 그럽니다. 간주임대로. 임대로 본다. 그래서 간주임대는 곧 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관리비도 있겠죠. 관리비 수익.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화재보험 같은 거 가입돼 있잖아요. 화재보험 같은 거 가입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화재보험 가입돼서 이제 보험금을 탔습니다. 그러면 그 보험금이 보험 차익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가 수익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익금액. 수익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금액에서 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상하는 경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경비.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임대사업소득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라는 것은 뭐 감가상각비라든가 화재보험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수입이라는 게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임대료를 그냥 뭐 우리 제주도 같은 데 가면 깔세라고 하더라고요. 깔세. 깔아놓는다. 이죠. 깔아놓는다. 그러면 1년치 깔세를 줄 때도 있고 또는 그냥 2년치를 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지방 같은 데도 보면 뭐 의대생들이 뭐 자취하는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아예 부모님들이 다 얻어줍니다. 그러면 이때 만약에 2년치 24개월치를 다 줬다. 그러면 우리는 1년 단위로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2년치 임대를 다 줘버리면 이걸 다 신고해야 되냐? 그렇진 않다. 그래서 수입 시기를 구분해 줘야 돼요. 구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입 시기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보통 임대차는 계약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상 정해진 날이 되고 만약에 계약상 정해진 날이 없다면 실제 입금을 기준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우리 교재 393페이지에 가보시면은 393페이지 5번 사항입니다. 5번 사항에 찾으셨나요? 5번에 임대소득의 수입시기 요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참고 이해만 하시라 이거예요. 이해만 참고한다는 것은 이해만. 자, 요 내용 가지고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가 그 위에 올라가시면 가로 4번에 보시면 자 뭐가 있어요? 1번이 바로 이제 요 공식이죠. 임대 수입에서 경비를 빼라.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2번에는 이제 수익금액이라는 쓴 거는 뭐냐? 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수익, 보증금, 관리비, 보험책을 말한다. 그 다음에가 3번 간주임대료 별표시 간주임대료. 자,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뭐라고요? 보증금. 보증금은 누구 거? 임차인. 그러면 임차인 돈 가지고 내가 어떤 2년 약정이면 2년 약정 기간 동안 뭐 투자 등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수익을 임대로 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바로 이제 보증금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바로 이제 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임대나 상가를 임대했을 때는 토지나 상가를 임대했을 때 말이죠. 임대료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보증금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보증금에서 나오는 수익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간주 임대료 이렇게 했었잖아요. 간주 임대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간주 임대료. 그러면 이걸 다 합산해서 우리가 이제 신고를 우리가 하는 건데 다만 주택은 무조건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자 이걸 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 자 먼저 집이 한 채인 분들은 아까 우리 서두에서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했었죠. 물론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고가주택자가 되면 제외가 돼요. 고가주택자. 응? 이때 고가라는 것은 9억을 넘는 집을 말하는데 그런 비싼 집을 20억짜리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가 임대를 줬다. 이거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두 채부터는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임대료는. 그 다음에 보증금에서 나오는 수익인 간주 임대료 계산도 두 채까지는 하지 않아. 그럼 몇 채부터 해요? 그렇죠. 세 채 이상. 세 채 이상이 되고 엔드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이 됐을 때 계산을 들어갑니다. 다만 개정된 사항이 바로 이거예요. 2023년 10월 말까지 자 3주택일지라도 보증금이 우리가 전용이 40제곱미터 이하, 보증금이 기준시가 2억이야. 자, 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자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이하의 주택은 제외하겠다. 주택수를 제외하겠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이 한 채, 집이 두 채, 집이 세 채가 되는데요. 자, 전용 85제곱미터, 전용 60제곱미터, 전용 40제곱미터가 되고 기준시가가 딱 2억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그리고 보증금의 합계가 4억 원이야. 그럼 3억 넘었죠?
그럼 3억을 넘었다면은 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로 신고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전용 40제곱미터 이하고 긴축가 2억 이하는 제외한다. 그러면 이 정도면 거의 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원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주택수에서 빼겠다 이거예요. 주택수에서. 그럼 주택수에서 빼버리면은 두 채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채가 남아버리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간주임대로 신고 대상이 아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외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임대료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원래는 비과세가 됐었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다. 그렇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 상가의 경우에는 임대료도 간주임대료도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이 부분도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료에 보시면은 3번이죠. 가로 4번에 동그라미 3번 간주임대료 별표시 돼 있으면은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 안 돼 있으면 별표시 해놓으시고요. 바로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임대소득은 이 정도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일단 용어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이거는 용어를 이해하는데 좀 주안점을 줄게요. 결손금이라는 거는 뭐냐? 일단은 우리가 임대사업소득 금액은 아까 수입에서 경비를 뺀다고 했었죠. 그런데 결손은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즉 임대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난 겁니다. 그럼 손실이 났다는 것은 수입보다도 경비가 더 많이 발생했다를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나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 마이너스가 난 것은 공제가 안 된다. 다만 주택, 자 여기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주택의 동그라미,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가 가능하다. 자, 이 부분 여러분 교재 페이지 394페이지에 맨 위에 박스에 가보시면 이 문장이 있을 거예요. 주택 임대사업 그 공제라는 파트에 보시면은 주택 임대에는 우리가 공제가 된다. 그래서 그 박스에 보시면은 의의가 있고 공제가 있죠. 거기에 밑줄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자, 이거예요. 주거용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월 결손금은 10년 동안 이월이 되는데 여기서는 키워드가 이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것만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가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상가를 임대해요. 상가. 자, 상가를 임대하는데 이 사업을 했는데 수입보다도 경비가 더 많이 발생이 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타 소득은 1000만 원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00만 원과 1000만 원과 공제가 되느냐? 공제가 안 돼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여기서 적자가 100만 원이 발생이 되고 여기서 만약에 근로소득에서 1000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은 서로 공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이 1000만 원이 아니라 900으로 줄어드니까 세금 부담이 줄어들겠죠. 이런 식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타소득과 공제가 될 수가 없는데 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타소득과 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결손금 2월. 자, 그럼 결손금은 올해 적자를 말하고 지금의 적자를 다 메울 수 없으면 2월 시키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소득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양도소득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여러분들, 자, 임대소득의 범위가 뭐예요? 부동산이나 권리에 대여, 재산에 대여, 채권에 되어 있는데 특히 부동산의 권리에는 우리가 전세권에 대여, 지상권, 지역권에 되어 있는데 다만 지상권, 땅 위에다 공작물을 세울 수 있는 지상권, 지역권,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공익을 위해서 썼다. 그거는 기타다. 기타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를 했을 때 특히 부동산 임대했을 때는 상가 토지 임대는 임대료와 간주임대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주택은 주택 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1주택자 임대는 비과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주택자의 비과세는 과세가 된다.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넘었을 때는 신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주택자 중에서는 우리가 전용 면적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정이 되겠고, 그래서 그거는 제외한다. 그래서 2023년 12월 말까지 제외를 한다. 그래서 주택은 주택 수가 중요하다. 한 채냐 두 채냐. 그래서 우리가 다가구는 전체를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전전세를 놨을 때는 전세권자 임차인 걸로 보는 거고요.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합산해서 보자. 그 다음에 공유가 돼 있을 때는 지분이 가장 큰 자를 일단 우선으로 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는 요 정도로 하고요. 양도소득세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목이 되겠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어떤 세금이냐? 어떤 세금이냐? 일단은 제가 가볍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우리 학습했습니다. 합산과세였습니까? 분류과세였습니까? 그렇죠. 얘는 분류과세가 됐었죠. 분류과세.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금인지 한번 보면요. 일단 양도세는 개인입니다. 개인이. 그럼 개인에는 우리 배웠죠? 거주자 개인과 그 다음에 비거주자 개인이 있다. 그럼 보통 거주자 개인이 되겠죠? 거주자 개인이 되면은 국내든 국외 소득이든 다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든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든 다 합산해서 신고한다는 거죠. 그러한 개인이 1월 1일부터 12월 말 1년 안에, 그렇죠? 요 1월 1일부터 12월 말 1년 안에 부동산을 양도한 거예요. 양도했다는 말은 처분했다는 뜻이고요. 처분했다는 뜻은 다른 말로는 소유권을 이전해줬다.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부동산을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처분 소득이 생기죠. 시세 차익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처분 소득에 대해서 계산해서 얘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우리가 국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주소지 세무서에 가서 우리가 납부하는 국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소득세 정의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양도세도 그 다음에 임대소득세도 이런 다 소득세니까 개인이 납세무자 되고 1월 1일부터 12월 말 그 과세 기간 안에 양도했을 때 처분했을 때 생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그리고 계산해서 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다. 신고는 주소지 세무서에 가서 신고 납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성격은 얘는 자본이득이다. 자본이득이라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시세가 올라가면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자본이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양도인지에 대한 판단은 실질과세한다. 그러면 실질과세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양도에 대한 판단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이런 뜻이죠.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동산을 팔았을 때 과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응능과세라는 것은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응능과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세권자하고 납세무자가 있는데 과세권자는 세무서장이 돼요. 그러면 이때 세무서장이 되는데 얘는 납세지가 주소지, 납세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되는 거예요. 주소지가 되는 겁니다. 납세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돼요. 그리고 납세무자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있다. 그러면 거주와 비거주자의 차이가 뭐냐면 거주자가 되면은 국내외 모든 소득을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 소득만 우리가 납부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 국외 소득은 말이죠. 거주자는 전세권이 있어요. 차후에 이제 뒤에 가서 나오지만 얘는 5년 이상을 거주한 자를 말해요. 5년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합니다. 5년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 자, 그럼 저나 여러분은 다 5년 이상 거주가 돼 있잖아요. 그러한 자가 신고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료에 보시면은 양도세 총설의 성격 넘어가고요. 과세권자 납세무자. 자, 과세권자에는 주소지에다 밑줄, 주소지 옆에다가 납세지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자, 납세무자라는 것은 거주자, 비거주자가 있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냐면 거주자가 되면 국내의 모든 소득을 신고한다는 거예요.
대신 5년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자료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주하라는 것은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그럼 출입국 관리 기록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밑줄입니다. 원래는 국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6개월 이상 체류한 자를 말하는데, 자, 밑줄 양도 시점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양도 시점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양도했을 때는 국내 소득이든 해외 소득이든 다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고자는 우리가 국내 소득만 신고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어떤 거를 양도해야 되느냐? 즉 과세 대상이 있겠죠. 그럼 도대체 어떤 거를 팔아야지 양도세가 되느냐? 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395페이지 과세 대상의 별표시.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대상은 크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표의 정리 잘 됐으니까 표 보시면서 제가 말하는 포인트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거를 팔아야지 양도소득세가 나오느냐?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부동산은 당연히 들어가죠. 부동산. 토지 건물을 양도하면 되겠죠. 이때 건물이라는 것은 주거용이든 업무용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는데 여기다 별표시 해주시고요. 부동산의 권리를 팔 수도 있어요. 여기도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상권이라는 것은 땅 위에다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이거 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자, 부동산 임차권이랑 부동산 임대차. 근데 요거는 등기자가 꼭 붙어야 돼. 등기. 여기다가 별표시 해 놓으시고요. 등기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이라든가 토지 상환 채권. 보통 우리가 이제 개발하면 채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권. 그럼 지역권이나 지상권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용익물권이라는 거예요. 용익물권 배우셨죠? 즉 물권처럼 사용수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지역권은 과세 대상이 안 됩니다. 지역권은. 이런 거를 이제 시험에 찾고 되는 거예요. 지역권은 과세 대상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메모해 두시면 전세권. 전세권도 우리가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생상품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주식, 삼성전자, 뭐 셀트리온 이런 상장 주식이 있는데 이거는 대주주 양도분에 대해서 납세문제고요. 장외거래, 비상장, 즉 기업 공개되어 있지 않은 회사 주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파생상품은 이제 선물옵션 거래를 말해요. 선물옵션. 아주 리스크가 큰, 수익률도 크지만. 그 다음에 신탁은 외부에 맡긴다. 그러면 신탁해서 그 수익권을 갖다가 팔고 나갈 수가 있어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권이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특정 주식, 특정 법인의 주식,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용권. 이거는 이제 골프나 콘도 이용권을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권리금입니다. 일종의 권리금을 말한다. 그 다음에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이주권은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옮길 수 있는 권리. 그린벨트 지역에서 옮길 수 있는 권리가 이주권이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러면 이때 특정 주식, 특정 법인의 주식은 뭐냐면 요거는 이렇게 메모하시면 돼요. 부동산 과다 소유 법인의 주식이다. 부동산 과다 소유 법인의 주식을 우리가 특정 주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과다 소유 법인의 주식을 특정 주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회사는 주로 주 자산이 부동산이야. 주 자산이 부동산이라서 그 부동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운용되는 회사. 그러면 뭐 어떤 뭐 리조트 회사라든가 그런 데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회사의 주식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박스에 있는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면은 부동산 들어가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밑줄 지역권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지역권. 자, 지역권은 우리가 민법상 단독으로 양도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민법 배우시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단독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지역권은 단독으로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법에도 민법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은 여기도 없어야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등기 안 돼 있다면 안 된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이제 기본소 강의 들어갈 때 조금 더
어떤 법률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등기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이나 토지 상환 채권 등을 말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자, 기타 자산에서는 중요한 게 이거였죠. 영업권은 권리금이에요. 그러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분양받은 상가인데 내가 직접 음식점을 해요.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프리미엄이 붙죠. 이런 것을 우리가 권리금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나는 분양받은 상가하고 요 권리금을 통으로 넘기는 거야. 분양받은 상가하고 권리금을 통으로 넘겨서 우리가 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양도의 개념으로 갑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땅을 팔았다,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이런 얘기는요. 말 그대로 양도 행위에 해당이 돼서 과세 대상을 팔았는데 차익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야. 그럼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예 과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왼쪽에는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나와 있죠. 그렇죠? 왼쪽에는 양도로 보는 경우, 그다음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양도로 보는 경우의 사례는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면 양도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매매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럼 매도인이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고 교환이라는 건 서로 바꿔주는 거죠. 교환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은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토지를 주고 건물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 대가가 서로 부동산이죠. 그럼 서로 대가를 받으면 이건 양도로 봅니다. 이처럼 양도의 전 조건은 뭐냐면 양도의 전 조건은 사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등록에 관계없이 등록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사실상 이전해주고 유상으로 대가를 받으면 이것을 양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상 이전이라는 것은 대가를 수령하는 것을 말해요. 대가를 수령하는 것을 우리가 양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통으로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다 대가를 받는 거잖아. 현물출자. 자, 처음 나왔는데요. 자, 현물출자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현물출자는 어떤 게 현물출자가 되는 거냐? 자, 이거예요. 여기가 지주갑이 있고요. 지주갑이 있습니다. 지주갑이 있고 주식회사 빵빵이 있어요. 주식회사 빵빵. 그럼 지주갑이 주빵빵에게 우리가 현물로 토지를 출자합니다. 이것이 현물출자예요. 그리고 주빵빵이 지주갑에게 지분을 주는 거예요. 지분을 줘요. 그러면 이거를 대가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대가로 보겠다. 그러면 양도세를 내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물변제라는 것은 손해배상액만큼을 물건으로 대신 변제해 주는 거. 그럼 손해배상 청구를 1억을 했다. 그러면 부동산을 받는 걸 말해요. 그럼 대가가 5억한 걸로 보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세물납도 일종의 대물변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부담부증여, 교재참고인데 요거 별표시. 그럼 우리 교재 보시면 부담부증여 그 396페이지죠. 396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가로 2번에 양도로 보는 경우 중에 동그라미 2번이죠. 동그라미 2번. 거기다 별표시. 부담부증여. 자, 이 부담부증여는 말 그대로 뭐냐면요.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증여자, 여기가 수증자가 있고요. 그럼 전체 증여 금액이 1억 원이 있고 채무가 3천의 채무가 있다. 3천의 채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억 원을 증여하기로 했는데 3천의 채무를 우리가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인수하기로 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1억 원을 증여하기로 한 금액 중에서 3천을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결론적으로 3천을 우리는 대가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3천을 우리는 대가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수증자가 이 3천을 인수하기로 했다는 말 뜻은 잘 들으세요. 3천을 인수하기로 했다는 것은 3천만 원을 증여자에게 줘서 증여자 갚나 아니면 우리가 수증자가 줘서 갚나
수증자가 대신 갚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채무는 증여자의 일종의 대가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을 양도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간이라든가 직계 존속간이라든가 직계 비속간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남편과 부인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딸 사이가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거래가 되느냐. 이거 의심스럽다, 이거. 응? 야, 이거 의심스럽다. 어떻게 채무를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있는 특수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증여로 추정을 해요. 모두 증여로 추정할 수 있어요. 모두 증여로 추정. 네,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료 보시면은 부담부 중에 원칙, 수증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은 유상양도가 되고 증여가액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가 무상양도, 무상양도가 증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밑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됐을 때는 모두 증여로 추정하자. 그렇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증명했을 땐 부담부 증여가 된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자, 이걸 객관적인 채무로 인정했을 때는 우리가 부담부 증여로 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로 3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자, 별표시 해놓으시고요. 별표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별표시. 그럼 이건 뭐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을 위배했을 때를 말해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위배하자. 그러면 일단 사실상 이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유상 이전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우리가 따져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거냐? 환지 처분. 환지는 일종의 교환거래거든요. 그런데 얘는 보통 우리가 공익사업이라고 그래요. 공익사업. 공익. 그럼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서 이 땅을 주고 다른 땅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보통 환지 처분이라는 것은요. 이 개발의 주체가 빵빵 시입니다. 공공기관이에요. 국가 지자체기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시에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데 사실은 환지를 왜 해주냐면 원래는 땅을 우리 수용 방식도 있거든요. 수용은 토지 보상비를 주는 거예요. 보상비를 돈으로 줘요. 보상비를 돈으로 줍니다. 그럼 보상비를 원래는 돈으로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요 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땅으로 줄게 이건 얘기예요. 그럼 일종의 교환 거래니까 원래는 양도로 봐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교환한 거야. 그래서 이런 공익사업의 교환 거래는 양도로 보지 말자. 돈이 없어. 헷갈리면 써놓으세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 다음에가 보류지. 보류지는 남는 땅을 채우는 것을 보류지 충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환 거래는 분명히 양도했는데 경계선 변경. 경계선 변경이라는 것은 뭐 이런 거예요. 집을 지었는데 우리가 경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야. 또 집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경계선 변경하다 보면 토지가 일부가 이렇게 잘려나가고 붙을 수 있어서 교환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의 교환 거래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인 투자 목적의 교환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도 담보 계약. 이거는 담보 엑센트가 있는 거예요. 담보가 뭐죠? 돈을 빌렸죠, 내가. 채무 약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대신 부동산 담보로 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채무를 갚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 부동산을 팔아도 좋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내 부동산을 팔아도 좋습니다. 그게 바로 양도담보예요. 그래서 이런 양도담보 계약이 됐을 때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담보 제공 목적으로 이전해 준 거지. 만약에 빚을 갚으면 다시 이걸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전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단 만약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를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때는 담보부동산을 매각한다는 거거든요. 이때는 담보부동산을 매각을 해요. 그럼 매각을 했을 때는 이거는 양도로 보자.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의 단수분할. 자, 단수분할은 지분대로 분할하는 거예요. 지분대로. 이는 지분대로 땅을 쪼개는 겁니다. 그럼 지분이 만약에 갑의 지분이 6, 을의 지분이 4다. 그럼 6대 4로 쪼개는 거예요. 그럼 지분대로 쪼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분대로 쪼갠 거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럼 양도로 본다, 안 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이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가로 3번, 이거는 가로 3번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환지 처분은 돈이 없어. 자, 메모. 그 다음에 경계 변경을 위한 교환. 이거는 무슨 뭐 돈을 벌기 위한 교환이 아니라 경계 표시가 잘못돼서 서로 땅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봐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양도 담보, 그렇죠? 다만 그 양도 담보가 그 4번에 있죠, 4번. 4번에다 별 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왜 나오냐면 양도자가 붙었잖아. 하지만 담보의 액센트가 붙기 때문에 담보 제공이지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가 공유물의 분할, 네, 공유물의 분할. 단순이라는 거, 그 교재 내용에 단순, 동그라미 5번 상이죠. 거기 단순에다가 지분대로 쪼갠 거는 지분을 판 게 아니다 이거죠. 지분이 바뀌었으면 지분을 넘긴 거지만 바뀐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양도로 보는 경우, 보지 않는 경우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양도세, 비과세, 양도 유형에 해당이 돼서 팔았는데 차익이 생겨도 양도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과세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